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혜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어 교육 방향과 해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워낙 큰 자리고, 어, 그렇지만 제가 이 제목으로 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변혁기, 어느 때보다도 빠른 변화가 있는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영어 교육이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도태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면서 승승장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경청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영어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교육의 위기. 사람들이 영어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5, 6년 전부터 이런 발표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위기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대로 영어 교사라고 보겠습니다. 영어 교사가 있는데 이 영어 교사는 지금 겁에 질린 것 같지 않고 이게 뭐지 하는 얼굴이죠. 밑에는 사실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어 교육의 지금까지 항상 위협은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했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거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인가요? 네, 교육부에서 조기 교육을 금지시키려고 한때 했었습니다. 물론 실행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영어 교육을 배우면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평가, 우리 수능을 절대평가로 좀 바꿔보자 하더니 영어 교육만 절대평가를 딱 시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네, 경제 문제도 있지만서도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영어 교사도 이제 뽑지 않고, 네, 굉장히 이제 저희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정말 큰 샤크가 뒤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인데요. 2017년에 우리 4차 산업혁명 알파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말 큰 위협으로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교육 필요 없는 시대 온다 이런 제목의 글도 나왔었고, 자동 번역 쓰면 되는데 외국어 공부 왜 해야 되냐, 네, 영어 선생님 역할하는 AI 선보여,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 제목으로 매일매일 나왔었습니다. 지금 좀 둔감해졌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두둥, 네, 지난해에 코비드-19,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교육이 엉망이 됐죠. 하던 정상적인 수업을 전혀 못하게 됐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만 전달하고 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영어 교육이 지금 놓여 있는 위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팬데믹 끝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놨어. 첨단 기술은 우리 교육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야. 기술은 교사를 또 대체하겠지. 그리고 영어 교수란 직업도 없어질 것 같다. 영어는 점점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네.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은 미래 되면 완전히 바뀔 거야. 그리고 교실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겠지. 학생들은 첨단 교구로 막 수업을 하겠지.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떡하지? 영어 교육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나의 존재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그것이 바로 영어 교육 위기의 현상을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기회냐, 위협이냐? 네, 위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자로 danger, opportunity 두 개가 합쳐진 단어더라고요. 위기가 있으면 항상 기회가 온다. 네, 위기를 기회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고민들을 잘 보면 저는 이제 물론 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하나도 맞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지금 나열한 그 많은 생각들을 잘 보면 주체가 전부 남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코로나는 교육을 바꿔놨어, 망쳐졌어,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실은 바꿀 거야, 이렇게 교수 방법이 바뀔 거야.
근데 거기에 주어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주체가 아니고 항상 외부 환경에서 당하는 입장, 피해보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술을 우리 스스로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모습을 수월할 수 있고 코로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주체자들인데 너무 외부 환경이 우리를 수동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찬승 대표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찬승 대표님이 2017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구구절절히 제가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을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바람직한 교육의 상과는 크게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네, 맞죠? 바람직한 교육상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현재의 교육 현안을 그대로 두고 미래 교육의 허상을 쫓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와 맞닿아 있고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렇죠? 미래라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미래는 오늘과 내일이 쌓여서 되는 것이죠. 미래 교육은 절대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더 나은 교육을 말한다. 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막연히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그것이 뭔가를 바꿔놓을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휘둘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인 거죠. 내지는 거기다 너무 큰 크레딧을 주는 것이죠. 과도하게.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입니다. 네. 다른 한켠에서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겁을 먹을 건 아니지만 테크놀로지로 해서 변화된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테크놀로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테크놀로지로 영향을 받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비드가 세상을 바꿔놨다? 우리 교육을 완전히 병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코비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굉장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COVID-19 never transformed education, but it speeds up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네. 가속화시키는 것뿐이지 교육의 변화는 일찌감치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변화된 사회 현상과 언어생활 지식 개념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한번 뒤집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어제 뽑은 겁니다. 신문에 두 가지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거의 똑같아 보이죠? 네, 하나는 좀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쪽은 마스크를 썼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네, 2001년도 고등학교 교실에 대한 기사에서 제가 뽑은 거고요. 이거는 2020년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 2001년에도 우리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없을까요? 모두 다 초록색 칠판으로 학생들이 교사를 보고 있고 교사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많은 학생이 글을 쓰고 있고 뭔가를 수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를 나누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도 바뀐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 내면에 이 학생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굉장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생활부터 보겠습니다. 톡하기, 듣기, 보기, 그리고 찍기. 네, 첫 번째인데요. 네 가지 언어 영역의 변화가 우리가 크게 있었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제가 일컫는 말인데요. 톡하기, 듣기, 보기, 그리고 찍기. 종전의 언어 4기능이 변형, 결합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오랄 커뮤니케이션 비율이 현저히 줄고 동시적, 비동시적인 written communication인 톡하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는 비슷한 거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듣기만 분리하는 경우가 없고 보면서 듣는 동영상 같은 거요.
그리고 면대면 실제 소리를 듣기보다는 디지털 파일 듣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텍스트를 읽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점점 이미지, 영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글 모드인 읽기 대신에 문자만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멀티 모드의 보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보다는 영상을, 문서보다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는 것에 매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쓰기는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편지, 노트 필기, 보고서 작성 모두 타이핑으로 하고요. PC 기반 타이핑, 스마트폰 기반 타이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이른바 찍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를 찍는 것이 현재 쓰기의 90% 이상이 되고요. 글에는 완전한 문장이나 문법적인 문장이 아니라 기호, 하이퍼링크, 동영상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많은 경우에 복붙, 이른바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어 생활은 많이 바뀌었고요. 그것을 영어 교육에 한번 대입해서 우리 고찰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 언어 영역 변화에 무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사형요, 고르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읽기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읽기 목적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 지금처럼 독해를 그냥 시키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읽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 문장 정확성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막 전략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빨리 읽게 하는 유창성을 기르는 게 맞느냐? 무엇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테크놀로지가 변화시킨 세상의 두 번째입니다. 변화된 지식의 속성입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족이 있는데요. 대학생 이제 아들이라고 치고 아들이 오늘 하루 습득하는 지식들을 보면은 학생 식당, 점심 메뉴, 주말의 날씨, 영화 평점, 들려오는 음악 제목, 과제, 참고 자료. 네, 이거는 좀 심도 있는 것이고요. 이슈 기사를 읽고 핵심 키워드를.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보는 거는 지금처럼 여행, 헬스, 제품 가격, 위치 정보, 맛 정보, 요수 기사, 제안서 보충 정보, 머니 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지식이야? 이거 정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완전히 줄어들고 선을 긋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지식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인데요. 현대 지식은 실용적입니다. 시간과 무관했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지식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편적이었는데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추상적이었는데 구체적이 됐고 집단 외적, 개인적, 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어떤 것은 꼭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 마땅히 이건 알아야 되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런 순서로 배워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미있으면 배우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필요에 맞으면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배우는 걸 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대입해보면 외국의 지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외국어 지식도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당장 필요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알아두면 좋아. 너 회화 공부하면 언젠간 쓸모가 있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인 거. 가까운 미래에 수행할 과업이라든지 당장 뭐 여행 가서 쓸 거라든지 시험 대비라든지 문제풀이, 실전 연습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의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 실제적인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오센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길지 않고 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흥미로워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외국어 지식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외국어 지식. 우리 초중고에서는 뭐 결정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싫겠죠. 하지만 결정권이 생긴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느냐. 지금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앉아있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지금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업에 배운 거랑 다르네. 뭐가 맞지? 우리 교수님 말한 거랑 다른데 궁금하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PD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대학생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네, 손에 핸드폰이 있죠. 그러니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맞나? 웹 검색, 구글링, 유튜브, 네, 네이버, 뉴스, 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자료와 더불어 톡방, 친구, 익명의 제보자, 네이버 지식인, 네, 전문가, 단체방 여러 가지 곳에서 이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손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얇은 실선이 있습니다. 이 실선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실선은 저 끝에 가서 사람 한 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네, 바로 그렇죠. 교사하고 교수입니다. 네, 교사와 교수는 거기 안에 없습니다. 내 핸드폰 안에 없고 물리적인 공간, 교실이나 물리적인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떤 특정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보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교수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21세기 학생의 외국어 지식 습득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에너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외국어 학습 자료와 학습 보조 도구와 연습 문제, 강의 영상 등의 웹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로 활용하겠죠. 사람. 무슨 단어 입이 좋아? 나 지금 뭐 이거 좀 하나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치원스쿨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법은 어느 강사가 제일 설명 잘해? 나 한 달밖에 없어. 나 문법 빨리 끝내고 딴 거 해야 돼. 문법 어느 강사가 제일 설명 잘해? 한 달 완성 코스 어느 게 좋아? 학교 시험, 어학능력, 공인증 시험, 샘플, 기출문제 어디서 구할 수 있어? 무료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죠. 그리고 교실 수업. 교실 수업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어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가야 되냐? 네, 이거 제가 이 장표 만든 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래됐는데요. 지금 코비드 시대에 우리 이 생각 안 할 수 없죠. 포스트 코로나 때 학생 수업 다시 들어가면 왜 교실 들어와서 이거 들어야 돼? 나 강의 그냥 온라인 들으면 좋은데 왜 한 명의 영어 교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를 다 설명해야 되지? 교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난 이 사람한테 듣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재미없는 거 내가 집중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야.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왜 나는 아는 것이 나와도 지나칠 수가 없지? 왜 빨리 감기 왜 안 되나? 온라인 같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이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 방식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 패러다임 변화에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예, 모두 다 생각하시듯이 완전히 학습자가 주체가 됩니다. 학습자 중심입니다. 옛날에는 교실 내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해야 된다, 중심 교육해야 된다 했지만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교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에서 학습 방법, 학습 내용, 학습 시간, 교수자, 듣는 강의자의 선택 이런 것들이 모두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 비형식적인 교육이 강화된다. 네, 혼자 해도 되는 활동, 일방향적인 지식 전수 이런 거, 네, 굳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형식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그냥 그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실의 수업은 만약에 모인다면 상호작용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거, 네, 할 수 없는 거 찾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협동학습, 비판적인 사고의 함양, 같이 하는 어떤 것들, 교사학습, 학생, 네, 지금까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영어 교육의 핵심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핵심 도전 과제 첫 번째는 영어 교육자와 영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아마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뉴 리터러시입니다. 새로운 리터러시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문해력, 이거는 리터러시의 변화된, 진화된 모습이지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라 그러면 과거에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가 아니라 읽기 쓰기죠. 예, 읽고 쓰는 것을 하는 것은 이제 문해력을 말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 현대 사회, 변화된 세상에서 말하는 읽기 쓰기란 뭘까요? 네, 과거의 문해력과 현재의 문해력.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과거 문해력은 읽기와 쓰기였습니다. 읽기와 쓰기였는데, 자, 읽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읽기 자체가, 읽는 내용이 학습자가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중거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저 읽는, 텍스트를 읽는 것인데, 지금은 그 읽기 할 내용부터 내가 정합니다. 학습자가 정합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스와 유형의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읽기를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것이냐.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것을 뽑아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읽은 것을 담는, 습득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읽기 능력입니다. 두 번째, 쓰기 능력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놀로지.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근데 파워포인트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프로시딩스에 글을 써가지고서 올렸습니다. 이 글을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해서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여주는 쓰기 능력이 됩니다. 현재의 문해력에 해당하는 쓰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쓰기 능력입니다. 예, 지금은 과거에 문필가,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쓰기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멀티모달 리터러시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쓰기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디지털 리딩 스킬스. 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칭 스킬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컨텐트 프로덕션 스킬스. 그리고 가장 최상위층의 knowledge construction and sharing skil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버 아시죠? 유튜버가 정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버가 있다고 볼까요? 자신의 정보를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위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개념은 구성주의에 입각한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에 대입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자료와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ICT를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초 스킬을 길러주는 능력이다. 네, 따로 컴퓨터를 가리키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한다 그러면 그 기초 스킬이 길러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학습자 스스로 영어 자료를 검색하고 궁금한 내용의 답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네, 그냥 알려주고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길러주는 것, 스스로 할 수 있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준다. 네, 기술을 사용하면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 학생, 교사 간, 학생들 간, 학생과 영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간, 그렇죠. 외국인이라든지, 그리고 학생과 예를 들면 컴퓨터, 챗봇 이런 것들. 네. 그리고 ICT 활용, 수행과제 발표 및 프로젝트 등을 실러버스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네. 교사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학습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도전 과제 두 번째입니다. 네, 학습 생태계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오래됐는데요. 작년 제가 5, 6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전국에 213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지난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 초기인 거죠. 상반기에 90%가 비대면 강의 사실 100%죠. 5월 4년제 대학의 89.5%가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인데요. 초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100%죠.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될까?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갔어요. 기술적으로도 상상이 안 갔지만 무엇보다도 교수나 교사들이 과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라. 그러면 다 해낼 능력이 과연 있느냐. 지금 연수도 안 됐고 저항감도 있는데 그걸 과연 할까 했는데 그거 다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19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2019년 중앙대 저희 학교 1, 2캠퍼스 통합해서 전체 개설 강좌 수는 8,955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거기서 온라인 강좌 수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48개였습니다. 0.053%에 해당합니다. 엄청난데요? 코로나 이전에 전국대학 강좌가 중앙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미만이었고요. 네, 교육부에서 일반 대학은 한 20% 정도 이하로 온라인 강의를 해야지 안 그럼 사이버 대학이랑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규제를 해놨었는데요. 이거 택도 없었죠. 1%밖에 안 되니까요. 그 교육부에 이제 족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것도 조만간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에서 100%가 됐는데요. 네, 사이버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100만 원대인데 이제 일반 대학도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고민이 이제 깊습니다. 학습 생태계, 인프라만 바뀐 것이 아니고요. 사람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설문조사는 제가 소개드린 책 이범 씨가 지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가 지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부장관도 하셨죠. 네, 아주 최근 책입니다. 2020년에 제가 최근에 산 책인데 문재인 이후의 교육 굉장히 재밌는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기 보면은 22만 명을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정말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1학기인데 콘텐츠 활용 수업을 했다. EBS 중국어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찍거나 두 번째 2기 이상 혼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과정 수행 중심의 수업을 했다. 콘텐츠 활용하고 합쳐서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놀라운데요. 향후에 원격 수업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막 지금 정신없이 우왕좌왕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렇다에 거의 45%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보통이다 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처음에 욕도 많이 먹고 처음에 이제 계약도 늦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결국 돌파를 해서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코로나19로 우리 K-에듀라는 것 널리 선도적으로 세계에 알릴 기회다. 그래서 K-에듀를 갖다가 이제 정착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사업으로 지금 뉴스랑 신문지상이 많이 나는데 K-에듀 통합 플랫폼 개념도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2023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념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합 플랫폼 이클래스 큰 거대한 이클래스가 되는데요. 그 안에 학교 교원 학습자가 통합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누가 하냐면 개인이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개인이 하고 또 기업이 그러니까 전문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전문 교육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뉴스 화면에는 천재교육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미 컨텐츠를 많이 개발한 곳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자를 외부에서도 이제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사교육이 확 이제 들어온다고. 사교육이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교육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켓에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새로운 컨텐츠 디벨로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국가교육과정 안에서만 이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많은 이제 컨텐츠를 해놓고 그걸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이제 쓰는 형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교육 클라우드 안에는
학습자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진단 그리고 학습을 컨텐츠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범시 책에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왜 성공적으로 정착됐느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와이파이 인터넷망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컨텐츠 제공자 EBS가 역할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AI 적용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학생 관리 영어 학습, 특히 영어 학습을 강조했는데요. 영어 학습에 AI 적용해서 할 거 많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AI 말하기 시스템 개발한 거, 그것도 이제 써야 되고, 애트리 EBS에서 펜톡 개발한 것도 쓸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음성 인식, 음성 학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영어 교육을 집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K-에듀 3대 원칙으로 이제 이범식이 얘기한 것은 온라인 학점제가 돼야 된다.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크게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실제로 교과목 선택제가 오니까요. 교사 자율성은 보장해야 되고 콘텐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학습 생태계 변화의 두 번째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2019년에 발표했는데, 네, 그 발표했구나 하고 봤는데 사실은 영어 교육과 우리 교육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 부분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초, 중 등 교육 시간에서 AI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 확대를 하겠다.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 교원 양성 임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겠다. 네. 벌써 하고 있죠. 그리고 교대는 필수로 하겠다. 교사 자격 받을 때 AI 지식을 해야 된다. 사범대도 역시 전공 과목에 소프트웨어 AI 관련 내용을 꼭 포함시키겠다. 네, 이제 교사들도 다 AI 기술의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교육대학원에는 전공 AI 아예 신설을 해서 AI 융합교육 같은 어떤 새로운 전공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실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 놓여 있는 우리의 학습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영어 교과에 있어서 학습 생태계는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되냐? 네, 이렇게 변화한 학습 생태계 우리가 대비하는 건 뭐냐? 일단 K-에듀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또 영어 교육에 맞는 수업 모형, 플립드 러닝 모델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블렌디드 시켜서 어떻게 해야 영어 교육의 고유의 학습에 도움이 효과적으로 진정한 학습, 습득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 사례 갖고는 충분치가 않죠. 디지털 컨텐츠 개발, 교수법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클래스 학습 관리를 위한 학습 평가. 네, 가장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학습 평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평가가 도저히 교육과정의 목표와 맞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데 형성, 수행, 총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쓰기 교육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쉬우면서도 좀 더 재밌으면서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그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 기반 영어 교육 과정으로 개선이 돼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AI 국가 전략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AI 기술의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영어 교육과의 관련성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최소한 사범대생이 배워갖고 올라오는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말하기 봇, 자동 번역기, 영어 능숙도 진단 평가, 네,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한 학습자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어 학습 관련된 빅데이터 구축, 활용 연구 활성화. 자, 영어 통합 플랫폼이 완성돼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교육 연구할 거 너무 많아지는 거죠. 지금같이 스몰 스케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언어학에서 코퍼스가 나온 이후 이전과 이후는 비교할 수 없죠. 지금 언어학은 다 코퍼스 언어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큰 데이터로 알아낸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집필한 제가 출판한 책 위에 있는 책에서 나온 그림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요.
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어 교육 정보라는 건 뭔가 하는 걸 이제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뭐 개인 정보가 있는데 뭐 민감한 거니까 접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시험 점수 기록이 일단 있겠죠.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문법, 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영어 공교육 히스토리는 어떤지, 해외여행 체류 경험, 사교육 히스토리, 그죠? 영어 능숙도, 영역별 진단 정보가 있겠죠. 학습 동기, 다중지능, 적성검사, 성격에 대한 검사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생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 스타일, 문화 지식,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빅데이터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들을 융합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세 번째로 영어 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도전 과제는 영어 교육 정상화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안의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미래가 보인다고 우리 이찬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현안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부터 바뀌었는데 역량 기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바뀌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왜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교육이나 학습 패러다임은 개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과거에 산출 중심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과거는 많이 다르게 어떤 지식을 알게 해줄 거냐 하는 게 아니라 내 역량을 어디까지 키워줄 거냐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가는 것은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이고 그것은 이 지금 변화된 사회에 딱 맞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역량을 영어 교육에서 뭐로 보여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영어 교육 능숙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사기의 능숙도, 네, 의사소통 역량, 뉴 리터러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죠. 예, 의사소통 역량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의사소통 역량은 말하기 듣기에 국한되는 점이 크고요. 읽기 쓰기는 뉴 리터러시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역량과 뉴 리터러시 역량 이 두 가지를 영어 교육에서 역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영어 역량이 아닌 교과서 학습 중심의 내신 평가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겠죠. 이 역량 중심 평가에서는요. 그리고 말하기 쓰기 평가도 개선할 필요 있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신뢰성 있게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역량 기반에 대한 영어 교육적 정의와 교육 과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 교육 과정 자체를 사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중심 그 엄브렐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어 교육 과정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체계화는 산출 중심적이죠. 노셔널 펑셔널 실러버스. 엄밀히 말해서 뭐 노셔널 펑셔널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과정 중심적 평가가 아니라 산출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이 전체 언어에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퍼즐을 맞춰가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산출 중심적인 교육과정이죠. 네. 근데 세상은 이제 하나하나의 지식을 배워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습자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지녀야 내가 평생 세상에 학습을 하고 살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 커리큘럼을 전환시켜야 되고 과정 중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어 교육 실러버스는 태스크 베이스드 실러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스킬 분리 교육 무의미하고요. 이제 태스크 중심, 태스크 기반,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 과업 기반의 학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 교육학의 지금 방식이고 큰 틀 변화된 방식이고 우리 영어 교육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입니다. 평가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평가는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성취 목표는 만들어놨는데 성취 목표를 한 번도 측정하지 않는 기현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절대 기준 만들어서 총괄 평가를 해서 학생의 능숙도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학생이
어떤 읽기 능숙도를 가졌는지, 어떤 말하기 능숙도를 가졌는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번도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소통 역량, 리터러시 역량 평가돼야 되고, 또 영어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것이 역량이죠. 교육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이라는데요. 네, 영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부를 수 있겠죠. 리터러시 역량, 정보기술 역량이라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 말하기, 과업, 수행평가 관리 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된 플랫폼 내에서 표준화된 학습자 평가 관리 채점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영어 교육 평가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블렌디드 러닝 이제 뭐 온라인으로 교육부에서 발표 이미 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더라도 블렌디드 러닝 기조는 유지하겠다. 네, 그럼 영어 교습법 모델을 개발해야죠. 학습 교수자 사례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에너제틱하고 훌륭한 교사가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거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나 체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의 교수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습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우리가 학생 능숙도를 올릴 것이냐, 학생 역량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플립드 러닝 모델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을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죠. 인풋 온라인, 아웃풋 오프라인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몇 번 발표도 했고 연구 결과를 내는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력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읽기라든지 그리고 듣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오프라인은 수업 시간에 말하기만 수업 시간에 하는 이게 한 가지 유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렉처 온라인, 액티비티 오프라인 네, 이건 또 다른 유형인데요.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고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런 체제를 어느 하나의 체제를 이제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네, 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클래스룸을 트레디셔널하게 가던 것을 플립드 러닝으로 바뀌어서 온라인 클래스룸,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인풋은 전부 온라인을 주고 아웃풋은 전부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 중심 통합 과업을 기반으로 한 실러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말하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이런 유형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영어 교육자를 위한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교육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Now this is the time. 네, 위기를 이제 정말 기회로 바꿀 시기가 왔고요.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영어 교육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 영어 교육 근본 문제를 다 끌어내가지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맞춰서 우리 교육을 변화시켰다면 본질적인 영어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대로 그저로 돌아가고 2030년이 돼도 똑같은 교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합심해서 학문 공동체가 노력하고 협력해서 단합된 힘, 원 보이스를 낸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별 교육자들은 각기 전투를 벌입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남의 발표에 관심도 없고 합쳐지는 뭔가를 보여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현안, 우리 교육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어 교육자들, 우리 현안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연구 활성화될 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들은 이거죠. 수능 평가, 사교육 의존, 성취 기준 평가, 불일치하는 거, 낡은 교수법, 읽기 문법 중심의 교육. 그리고 이 변화된 미래의 혁신 정책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K-EDU, AI 국가 전략 나온 거에 관심 가지고 관련된 연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 영어 교육 대응하는 그런 노력,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방식 변화한 거, 우리 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혁신 교육 과정, 역량 중심 교육 과정, 평가 체제, 영어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과학 중심 커리큘럼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도입해서 교육 과정에 넣을 것이냐? 네, 디지털 리터러시, AI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의 구심점은 학회가 돼야 되겠죠. 연구 지원하고 동일한 아젠다, 원보이스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또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은 학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교육 문제 해결 위한 아젠다 발표를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을 스페셜 이슈라든지 그죠? 정책 보고를 위한 연구 지원, 공모 이런 것들 학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 혁신사업, 네,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과제,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과제를 같이 공모한다든지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개선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학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 이래의 키워드는 저는 원 보이스, 영어 교육자 한 소리를 내야 되고 합심해야 되고, 그리고 거대한 도전, 빅 챌린지, 거대한 도전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리고 원 보이스 빅 챌린지 리딩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두운 세상에서 변혁을 통해서 밝은 영어 교육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